제가 지금 이제 이 발제 제목을 개인 투자자의 증권 투자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이 아니고에 대한 제언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는 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부도 개선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으니까 그럼 그 개편을 작업을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특히 개인 투자자의 과세라는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뭐 지금 제언하는 것들이 뭐 새롭고 특별한 방향의 제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과세 체계를 볼 때는 금융시장의 발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선 조세의 기본 원칙을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세제라는 게 사실 뭐 근본적으로 새로울 필요도 없고 그 세상에 새로운 것 없듯이 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 양도소득세와 정부세의 다양한 방향으로 과세를 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여러 가지 의견의 조합이고, 저도 그 의견의 하나로서 제안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제 생각뿐만 아니고 다른 토론자들의 여러 번 생각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는 게 더 나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번 관련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것은 또 다른 한번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서론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의 증권 세제 개편의 위치를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어떤 지금 증권 투자라고 그러면 꼭 주식만이 아닙니다. 주식을 포함한 여러 다양하게 개인이 정권, 주식, 펀드, 파생상품, 다양한 상품을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권이라고 한다면 그 정권 투자 전반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식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큰 그림을 못 볼 수가 있으니까 그 큰 그림을 한번 보고 뭐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증권 투자의 과세 국제적 동향은 여러 차례 발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짧게 살펴보고 어떤 동향이 있는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점을 맞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개편 방안에 대한 제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세의 원칙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세의 원칙이라고 그러면 조세 공평성, 조세 중립성, 조세 단순성, 그리고 특히 금융투자에 있어서는 국제적 정합성이 상당히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고, 이런 원칙들, 물론 이 원칙들은 원칙이고 이상이기 때문에 그 모두를 달성하기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어떻게 하면 더 가까운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어떤 지금 과세제도 개편에 대한 제언에 대한 그 방향 제시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두 가지로 좀 나눴습니다. 꼭 증권거래소로 가지 않더라도 지금의 양도세 체계 자체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우선 증권거래소 가는 거는 좀 다음에 문제라 하더라도 뭐 장기적으로 간다, 중장기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에서 개선돼야 될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금융소득과 어떤 뭡니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소득과의 구분을 통한 이원적 소득세제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북유럽식, 스웨덴, 덴마크 같은 북유럽식 이원적 소득세제가 있고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서유럽식이라고 그러나요? 이원적 소득세제도 있고, 특히 최근에 아니지만 한 10년 이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일본식의 금융소득의 이원적 소득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 좀 어느 제도를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다만 그 나라들은 왜 그런 식의 제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증권거래소는 이제 상황이 시장 환경도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은행률도 많이 떨어지고 사실 증권거래소 수주율도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0.001%. 그럼에도 그때의 양도 증권거래소는 0.3%가 사실 거래 비용으로는 상당한 비용입니다, 이게. 그죠? 그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이라는 건 기본 자주 거래하는데, 자주 거래해서 실질은 소득이 없을 수도 불구하고, 다른 상품을 대체함에도 불구하고, 대체에 대해서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0.3%보다는 거래 횟수마다 모두 과세가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1년간 손실을 났다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문제 때문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증시가 침체되어 있고 그러면 손실나면서 과세되는 문제라는, 물론 이제 꼭 증권거래소가 소득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하지 못할 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손실에 대한 과세는 그렇게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뭐 중국, 홍콩, 태국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한 3분의 1이 낮네요. 물론 이제 0.05% 낮춰지면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 주식은 발 없는 자금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 더 불을 붙인 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확대가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서 양도소득세도 과세가 커지고 정부에서 이대로면 너무 부담이 크지 않느냐, 그런 데 대한 논란이 확대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작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안이 나왔었죠. 안이 나왔었고, 이제 뭐 정부에서 인하나 폐지를 하자거나 또 양도세를 확대하자거나 이런 법안들이 김철민 의원, 뭐 김병욱, 뭐 조경태, 최원열 의원 등이 발의됐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아시겠지만 우리 3월 달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서 뭐 선진화방을 마련 계획을 발표했고, 또 당장 4월 2일 날 정부에서 인하를 담은 입법을 했고 6월 달 정부도 시행될 특별한 그게 없으면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현행 정권 거래세는 뭐 이거는 0.4%입니다. 다 관계없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상장 같은 경우 0.5지만 상장 주식은 0.3%로 되어 있고 인하될 예정으로는 있죠. 0.5%가. 납세의무자는 이 간접세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뭐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이 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정부에서는 당초 도입되는 사실은 이게 도입되었다가 자본시장 유실적으로 폐지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71년에 다시 79년에 재도입되면서 목적이 그 보면 입법 목적을 보면 자본시장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자본시장 육성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뭐 정확한 목적은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 형식적 목적보다는 사실은 세수 비중으로 존재 가치가 컸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특별세, 노조 특별까지 합칠 경우에. 저는 세수 비중으로서의 정부세를 무조건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수 어느 정도 세수는 충족돼야 되고 세원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 부분은 필요는 합니다만, 하지만 이 세원을 다른 방안으로도 거둘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시장을 해치지 않은 방안으로 거둘 수 있다면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측면이지, 단지 세수의 의무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비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비상장 주식은 기본적으로 과세가 되고요.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 요건을 둬서 대주주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세율은 뭐 좀 복잡하죠. 뭐 대주주냐 소액주주나 뭐 대주주에 대해서도 1년 미만 보유냐, 1년 이상 보유냐, 대기업이면 중소기업이냐, 또 누진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될 거고, 보통 10%에서 한 30% 과세된다 보시면 되네요. 다만 이게 소득에 따라서 누진이 아니고 그냥 대상에 따라 누진이기 때문에 조금 합리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나눠서 통산하고 있고요. 주식은 주식끼리만, 파생상품끼리만 통산이 되고, 또 손익이 올해 손실 났다더라도 내년에 2월에서 해주는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그거는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소득도 종합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역은 뭐 잠깐만요. 연역 간단히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장단점 비교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세제가 장점만 있는 것도 단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단점만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은 정권거래세는 토빈세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금융시장이 그건 놔두면 투기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 투기를 좀 막기 위한 약간 성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에서 투기 억제를 위한 시장 안정, 그 시장 안정에 대해서 좀 더 성숙한 시장으로 된다는 그런 측면의 이론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자본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뭐 이것도 하나의 주장입니다만, 그리고 내 외국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과세하고 뭐 증세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이 거래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 효율성이 효율적 배분을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자금의 해외 유출 확대 우려가 있다는 말이 있고요. 또 다만 양도소득의 장점은 담세력에 대한 과세가 있고, 또 장기 투자, 이게 실현에 대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갖고 있을 유리 있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통해 금융시장을 육성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있고, 또
많은 나라들이 증권 거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국제적 정합성도 좋은 이슈, 좋은 주제 장점이 될 겁니다. 다만 이게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세수 변동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증세 부담이 또 과세 부담이 생각보다는 이제 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과세 부담이 있고 그래서는 사실상 원체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은데 실제로 과세된다면 그런 어떤 납세 저항은 좀 만만치 않은 부분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투자자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가 보면 우선 정부에서는 개인이냐 법인이냐 외국인이냐에 따라 과세가 되고 있고요. 소득과세를 보면 개인인 경우는 원칙으로 과세지만 소액주주나 상장주식 양도세액은 비과세됩니다. 두 가지를 측면에서 볼 수가 있지만 과세되지만 소액주주는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소액주주 대주주만 과세된다고 볼 수 있지만 뭐 그건 말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14% 세율로 저주되고 다만 이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2천만 원이 넘으면. 근데 법인은 양도와 배당이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법인세 과세를 하게 되고요. 비거주자는 양도나 배당 같은 경우는 조세 조약에 따라서 좀 낮게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투자에 낮게 과세하면 우리도 또 외국에 가면 더 낮게 과세해야 되니까 이건 상호주의에 따라서 과세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개인의 금융투자, 주식을 포함해서 금융 전반적으로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보시면 보유 시에 배당이 생긴 배당소득 과세되고요.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는 이제 대주주만이 말하겠죠. 근데 대주주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와 정부세가 이중으로 과세가 되겠죠. 뭐 이제는 지금 20억이지만 나중에 뭐 13억으로 줄어들면 이중과세되는 부분이 커지겠죠. 채권은 지금 이자 소득만 과세됩니다. 이자에 대해서 뭐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소득세라든지 정부세는 과세되지 않고 있고요. 파생상품은 다 과세되지 않고 하나 상장지수 지수형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일부 과세되어 있죠. 세율도 좀 낮은 상태로요. ELS는 개인이 많이 투자한 ELS 같은 경우는 보유 경우에 배당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환매하게 되면 환매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이 발생합니다. 환매가 어떻게 보면 양도의 성격도 있지만 우리 소득세법은 그거를 양도소득으로 보지도 않고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고 펀드도 비슷한 유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펀드 부분이 이 소득 자체를 배당으로 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게 개인의 적금투자소득세제는 금융상품별, 소득별 칸막이식 차별과세가 되고 통산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상장 여부라든지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다양한 기준에 따라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은 또 그냥 이자소득 합산해가지고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주식 외 채권의 양도소득은 과세가 안 되고요. 아까 자본차익을 포함한 ELS 펀드는 환매소득은 성격은 양도소득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자가 A 펀드, B 펀드 투자가 있고 하나는 2천만 원 이익, 하나는 1천만 원 손실 났을 때 2천만 원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 과세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소득이라고 과세되면 배당소득 자체가 손실을 공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투자자가 손보심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거기서는 배당소득이라고 이렇게 통산을 못할 바는 아니지만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 게 그렇게 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느낄 수 있는 거는 그 배당소득이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안 돼 있지만 그거를 통산한 규정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또 체계상으로 못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긴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듯이 2월에서 과세 안 해주다 보니까 투자기간 전체에서의 과세 행평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투자자는 안정된 소득이 갖고 있는 투자자와 손실이 투자 손익이 좀 출렁이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 출렁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익 났을 때 과세하고 손실 났을 때 안 빼주다 보니까 전체로 두 투자자는 전체 소득은 동일한 부분과도 과세 부담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과세 제도는 가능하면 그 사람의 생애 소득, 생애 전체 소득에 대해서 세대 부담은 유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이렇게 두 투자자의 생애 소득이 어느 정도 동일함에도 불구하고도 다르게 과세하는 문제는 가능하면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또 펀드를 통해 현금 투자하는 경우가 차이가 나고요. 직접 투자하면 양도소득, 주식 같은 경우도 또 간접 투자하면 배당소득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디에 투자하느냐,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에도 달라집니다. 국내에 투자하면 펀드라도 펀드에 대한 주식은 과세되지 않고 해외 투자하면 주식도 과세되고 투자 지역에 따라서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돈을 맡기기 중요한 거지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중요한 건데. 근데 그게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고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고 세금이 늘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세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이진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 관점을 본다면. 국제적 동향은 동향 정도는 보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례는 그 자료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는 이제 자본소득 과세가 잠깐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득 구분 없이 모든 소득을 포괄해서 순소득금의 단일 세율로 과세하는 그런 경향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자본소득을 과세하는 방향 중에 하나는 소득을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을 양분해서 자본소득인 단일 세율로 과세하고 비례세율이죠. 근로소득에서는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어떤 또 이슈가 있냐면 사실은 자본가들이 자본소득이 많을 텐데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낮게 과세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스웨덴이라든지 그런 북부국가라든지 다른 국가에서는 어떤 식의 약간의 타협을 했냐면 누진세율 과세를 포기함으로써는 수익적 형평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찌 보면 복지를 확대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순세금이라고 그러죠. 거둬들인 세금에서 복지를 뺀 게 순세금인데 순세금 측면에서는 누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히 납세자와 국가 간의 신뢰가 좀 있어야겠죠. 내가 낸 세금이 복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된 차원에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제가 자본시장에 어떻게 충격을 주는지와 또 중요한 것은 재정도 상당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다른 나라 비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논의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다른 제가 발표 때도 많이 언급을 해서 또 굳이 설명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세제라고 하면 이게 좋은 세금, 세제의 방향은 사실은 이건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공평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경제 효율, 경제를 해치지 말아야 되고, 뭐 또 선택을 해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공평성은 아실 겁니다. 같이 취급해야 되는 거죠. 금융소득을 배당도 양도든 사실은 배당과 양도가 그렇게 다른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금융소득은 충분히 형태를 바꿔주셔서 배당을 선택할지 양도를 선택할지는 투자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갖고 있으면 배당이고 팔면 양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가지 소득을 너무 다르게 취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득 간 형평을 깨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 부분을 어찌 보면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또 투자 방법 간에 내가 직접 투자하느냐 펀드로 투자하느냐 내가 국내에 투자하느냐 해외 투자하느냐 펀드도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느냐 그냥 신탁에 투자하느냐 달라지면 그 또한 이게 조세 중립성 내가 어딘데 투자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세법이 장애를 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 단순성은 사실 개인에게 더 중요합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법인은 나름대로 자기가 납세할 정도의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고 좀 큰 부분을 대기업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치가 있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세법이 너무 복잡해지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납세하는데 너무 저항이 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개인소득세제는 다른 소득세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소득세 소득 단순성이 상당히 큽니다. 납세 입력비용을 줄여주고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행정비용이 커지면 그냥 뭡니까 조그만 거 늘렸다가 더 큰 게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세제 이 부분을 잃어버리고 공평성과 중립성을 말하다 보면 또 다른 보면 세수 효과는 없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제적 정합성인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금융소득은 언제든지 이동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세법에서만 생각하는 이 부분을 중요하니까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의 조세 공평성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소득 재분배의 요건은 세금이 갖고 있는 기본적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난한 것보다는 고르지 못한 걸 사람들은 더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세금도 그런 공평성의 문제를 외면하다가는 사실은 정치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렇지만 이게 국제적 이슈로 가면 사실은 국내적 조세 공평성 입장은 국내적 이슈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국제적 이슈로 가면 조세 공평성을 따지다 보면 세원이 침탈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걸 감안하지 않고 너무 이론적으로만 이상적으로만 형평성을 따지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서 사실 국제조세를 다룸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국제 간의 거래된 조세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조율해서 실제로 어른들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재 적합성이 고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고 우리 금융소득도 그런 게 필요하다 봅니다. 예, 시간이 우선 이제 정부가 제시한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거래세를 소폭 인하하고 0.05% 소폭 이게 저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소폭이 작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래세와 양도세 소득 간의 역할 조정 방안 및 중장기 방안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발표했고 말씀드렸듯이 6개월이나 1년 정도 용료를 거쳐가지고 아마 방안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봐서는 이 개선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가겠다는 것인지 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세를 확대하겠다는 건지 또 아니면 양도세는 거의 양도세는 조금만 놔두고 거래세로 확대하겠다는 것인지를 사실 확실히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거래세와 양도세가 경종결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폐지하고 가는 것이 정책 목표인지 아니면 거래세가 점차적으로 인하되되 낮은 수준, 예를 들어 0.1%, 0.05%로 유지하고 양도세를 확대할 것인지가 정책 목표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봐야겠지만 그래도 아시겠지만 중장기적 과세 방향 체계가 설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과세 불투명성에 대해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0.05% 인하된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체계 설정의 경제나 재정적인 측면, 세제 정합성,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고 또 국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어떤 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방향 설정만이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좀 빠른 시기 내에 길지 않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회의원 분도 말씀드렸듯이 1년보다는 6개월 정도의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한 번에 끝날 일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방향 설정 이후에 하는 부분과 무작정 논의만 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 정부거래세 폐지를 바탕으로 해서 양도세를 확대하는 방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또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일정 계획을 다만 사전에 시장 참가자에게, 예를 들어 금융시장 참가자, 투자자, 또 다양한 외국인들 참가자에게 명확히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많은 국가들이 거래세보다는 자본이득세, 즉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말씀드린 국제 정합성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두 개 다 모두 과세한 나라는 많이 없고요. 둘 중에 하나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본 같은 경우도 정부거래세 폐지하면서 사실 세수가 좀 줄었다가 다시 일본도 이제 이원적 소득세제에 비슷한 어떤 저축의 투자로의 세제를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ISA라고 니사라고 그런 어떤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거래가 많이 늘어나서 세수는 정부거래세 폐지되기 이전까지 다시 회복이 돼서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래세만 폐지하고 끝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거래세가 폐지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부분도 합리화, 정상화 아니면 또 확대는 돼야 될 겁니다. 다만 저는 무조건 한 세금 폐지되고 다 없어져야 되는 것은 욕심이기 때문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몇 가지 시간이 한 5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경제적 지금 이제 현재로 바꿀 수 있는 것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로도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도 진짜 양도소득인 것들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면 좋을 텐데 실질은 양도소득에 불구하고 지금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 양도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품의 종류가 아니고 금융소득의 경제 실질을 따라 과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실 이자 배당과 양도소득 구분을 지금 폐지하는 건 이게 소득세 근본을 흔드는 거라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금융상품의 경제실질이 양도손익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 등에 포함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으로 지금 과세되고 있는 게 ELS나 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당이라기보다는 양도소득에 가깝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배당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익통산도 안 해줘도 되고 지익 날 때만 과세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세수 목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적은 있겠죠. 하지만 그런 문제를 좀 바꿔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헌법재판소가 손익통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위헌은 아니라고 하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장 안 된다면 이걸 만약에 펀드 손익을 들어오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으로 그 차선은 아마 펀드 손익과 통상을 허용해 주는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대로 입법자가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입니다. 펀드 손익 나고 했을 때 통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게 양도소득이 된다면 1천만 원만 과세해야 될 텐데 2천만 원만 배당을 과세되는 부분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과세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인 방법은 이제 그 1회사나 펀드의 소득을 배당에서 양도소득으로 전환하는 거겠죠. 그래야지 아까 말했던 중립성을 또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펀드 소득도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전부 양도소득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펀드도 여러 가지 소득이 섞여 있습니다. 이자, 배당, 양도소득 섞여 있으니까 그 양도소득만 방내서 양도소득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단순성 문제 좀 구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집중 투자, 간접 투자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어떤 개인 투자자가 미국의 구글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해서 5천만 원 이긴 경우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직접 투자했으면 지금 지방세는 빼겠습니다. 20% 양도 차익 20% 1천만 원만 부담하게 되지만 펀드를 투자해야 되면 이게 5천만 원이 넘으니까 금속 조합과세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합소득이 40%가 돼버려서 2배가 돼버립니다. 물론 이제 또 금융소득 조합과세 안 되는 경우는 조금 더 또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어느 경우에다 달라지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지금 주식과 파생 상품을 따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식과 파생 상품은 비슷한 유형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과는 물론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면 합산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통산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렇게 통산하게 되면 또 문제는 있긴 합니다. 이게 이월 공제를 허용하면 손실은 즉시 실현하고 이익은 이연하는 미국은 그런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일본은 아직까지 파생상품 쪽은 잡소득으로 분류해 다뤄가고 있습니다만 일본도 기본적으로 그 잡소득도 통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기들은 계획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 중에 잡손실 펀드 파생상품의 손실도 통산하는 게 어떤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습니다. 이쪽도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저 대주주 중심의 양도소득 과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조금만 지금 양도소득 과세 봅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거래세 과세 문제가 촉발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21년 이후에는 시가총액 3억 이상만 돼도 다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장 여부, 지분율, 시가총액 등 다양한 기준이 과세되는데 이런 기준에 따라서 소득과세가 차이 나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비상장 주식은 무조건 과세되는데 상장 주식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별로 과세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별로 상품이나 자본시장 규제의 차이가 있고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 세법 이익을 구분해서 차등하게 과세할 만한 타당한 이유는 저는 크게 찾기 힘들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상장 주식에 따라서 신고관리자 과세냐 원천관리 신고 과세냐에 따라 과세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과세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있지 않았거든요. 미국이나 영국도 상장 시장에 따라서 달리 과세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제 생각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과세 대주를 따지는 것은 이게 고액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기 위한 것. 지분율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낮아도 금액이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에 대한 어떤 보완 책임 같아요. 하지만 보세요. 지분율 1% 미만일 경우 시가총액 15억인 투자해서 양도차익 1억 발생한 경우는 양도세가 과세되고 14억이면 2억이 발생해도 과세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 너무 문투격과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그래서 대주주보다는 사실은 양도차익 중심으로 하면 심플하다 생각해요. 양도소득이 많이 생기면 과세를 많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응능과세 원칙에 더 부합하고 국제적 보더라도 그렇게 과세하고 있지 시가총액 기준으로 과세한 나라는 제가 본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이게 전면과세 시 양도소득세를 누진세율보다 무슨 비례세율로 하고 지금 이게 거래세에서 양도세 넘어가서 문제가 지금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이제 비례세율로 설정하고 양도소득 공제도 지금은 한 250이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약 1,700만 정도가 비과세되고 있거든요. 1,700만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지 실제로 양도소득에 대해서 낮은 금액이 이득은 소액 투자에 대해서는 과세 안 되는 쪽으로 해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실이익 문제, 아까 문제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혁신산업이라든지 리스크 있는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손실 날 수 있어도 그걸 감안할 수 있는 세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제는 미래 손실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혁신성장이라든지 투자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기 힘든, 투자하기 힘든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지만 미국은 무한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일본은 3년, 독일은 일본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는 10년 그 정도 하고 있는데
뭐 기간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무제한 힘들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서 어느 정도 공제 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이 경우에도 이제 양도소득까지는 해줄지 파행상품 통산해줄지는 좀 더 논의를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원적 소득세제로 하는 게 어떨까. 다만 지금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소득세제에서 그런 부분을 줄여가면서 또 관세 범위를 확대하면 기본적으로 세수는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크게 줄어들지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조세 수식의 공평성의 문제, 또 부자들이 금소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이 낮냐는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이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이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그 세원이 전국적으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세제뿐만 아니고 같이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원적 소득세에서 가는 거는 조금 멀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간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합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발표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